2024년 4월 3일 저녁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학교 생물학과 대학원생인 젊은 아이리아 바렐라가 갈리시아의 작은 도시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거리의 조용한 집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68세의 주거단지 관리인인 이웃 로사 토레스로 이리아가 대략 18시 40분경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확인했다. 그 후 소녀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듯했다. 사흘간의 침묵, 그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4월 7일 아침 이리아의 고양이 루아가 입에 이상한 물건을 물고 나타났다. 다이니마 시티티프티시스로 만든 밝은 라임색 로프 조각이었다. 이런 소재는 이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수사는 안토니오 모랄레스 경감이 맡았다. 고양이가 가져온 로프가 즉시 그의 주목을 끌었다. 모랄레스는 신속한 감정을 지시했고 전국까지 수사관들은 그 소재의 희귀성을 확인했다. 갈리시아에서는 이런 종류의 로프가 거의 판매되지 않으며 특히 이렇게 특이한 밝은 라임색은 더욱 그랬다. 이 소재의 흔적은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거리 뒤편 유칼립투스 계곡에서도 작은 끌린 자국 형태로 발견되었다. 이웃들의 증언은 그날 저녁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만을 제공했다. 로사 토레스는 자신의 말에 확신했지만 그녀의 증언은 짧은 시간대만을 다뤘다. 두 번째 중요한 증인인 이리아의 이웃 비루노 칸달레카은 소녀의 부모에게 그녀를 조금 늦게 봤다고 말했다. 그녀가 몇 분간 그에게 들렀다가 도시의 동물학 세미나에 가려고 했다고 했다. 그녀의 전화와 관련된 디지털 기록이나 GPS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이웃인 브루노 칸달로, 40대 남성이며 혼자 살면서 목공일을 한다. 수사관들은 브루노가 이리아가 실종된 저녁에 그녀를 본 마지막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와 소녀 사이의 관계는 친근해 보였지만 표면적이었다. 그러나 수사부는 브루노가 다른 누구도 확인하지 않은 이리아의 계획에 대해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의혹은 수사부가 지역 농부의 증언을 들은 후 제기되었는데 그가 그날 저녁 어떤 히치하이커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었다. 농부에 따르면 이 신원불명의 남성이 회색 폭스바겐 T4 밴 근처 도로변에 서 있었다. 농부는 히치하이커가 명백히 동요하고 서두르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는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했다. 처음에 모랄레스 경감의 주인은 완전히 의심스러운 회색 밴으로 옮겨졌다. 경찰 순찰대는 즉시 히치하이커나 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갈리시아에는 수백 대의 유사한 차량이 있었고 각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수십 명의 지역 주민이 신문받았지만 이틀간의 작전 후에도 수사부는 구체적인 단서를 얻지 못했다. 히치하이커는 밴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감시 카메라 확인도 결과를 주지 못했다. 그날 저녁 회색 폭스바겐 T4의 흔적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 수사부는 이 길이 막다른 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로 거짓 단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모랄레스 경감의 손에 새로운 문서가 들어왔다. 지역 유일의 해양 로프 딜러인 코르델레리아 나우티카 회사의 창고 일지 확인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반년 동안 밝은 라임색 다이니마 CT15 로프의 유일한 개인 구매자는 바로 브루노 칸달이었다. 게다가 구매일은 2024년 2월 14일로 이리아 바렐라 실종 거의 2달 전이었다. 이제 사건에 고양이 루아가 가져온 소재,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거리 뒤 계곡, 그리고 소녀의 이웃 브루노 칸달 사이에 명확한 연결이 나타났다. 목수에게 왜 해양용 특수 로프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소재가 어떻게 이리아의 실종과 연결되었는지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수사부는 이렇게 섬세한 사건에서 신중함을 선호하며 성급하게 기소하지 않았다. 증거는 아직 부족했지만 연결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었다. 이제부터 모랄레스 경감은 확신했다.
바로 고양이 루아가 수사부에게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주었다고. 한편 수사관들이 브루노의 인물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동안 히치하이커의 자동차 단서는 아직 완전히 의제에서 제거되지 않았다. 두 방향 모두 유지되었지만 새로운 증거는 모두 브루노 칸달로 수사의 실을 이끌었다. 수사관들은 다음 단계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카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라임색 로프 조각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은 목수 브루노 칸달의 작업장 수색으로 시작되었다. 안토니오 모랄레스 경감은 해당 법원 명령을 받았다. 작전팀은 정확히 아침 9시에 현장에 도착했다. 브루노는 수사관들을 차분하게 맞이했고 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겉보기에 브루노 칸달은 갈리시아의 다른 주민들과 다를 바 없었다. 42살의 독신 남성으로 소박하게 살면서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드는 일을 했다. 작업장은 집에 딸린 부속 건물에 있었다. 내부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고 단지 깔끔하게 정리된 도구들, 나무 재료들, 그리고 레커와 오일이 담긴 선반들이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주요 목표는 브루노에게 왜 120m의 극히 희귀하고 특수한 등반용 다이니마 CT25 로프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이미 수사부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소재는 가구 제작과 명백한 관련이 없었고 더욱이 독신 목수의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없었다. 시설을 조사하던 중 경감의 주의를 끈 것은 닫힌 창고 문이었다. 브루노는 즉시 열쇠를 제시했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내부에서 수사관들은 큰 나무 릴을 발견했는데 그 위에 밝은 라임색 로프가 깔끔하게 감겨 있었다. 끝부분은 납땜 램프로 조심스럽게 녹여져 있었다. 옆에는 노즐에 그을음이 남아있는 램프 자체가 놓여 있었다. 시설 조사 후 젖은 인장이 찍힌 원본 청구서가 압수되었다. 거기에는 다이니마 CTH15 120m 2024년 2월 14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구매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브루노 자신도 부인하지 않았고 즉시 수사관들에게 그 소재가 오직 작업을 위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로프를 사용해서 오일 함침 과정 중에 크고 무거운 나무 제품을 매달았다고 했다. 범죄 수사 전문가는 목수의 설명에 의문을 표했다. 이런 작업장에서는 보통 튼튼한 금속 체인을 사용하는데 다이니마 로프는 튼튼하긴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목적으로는 너무 비싸고 특이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브루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여길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한편 수사관들은 또 다른 증인의 증언을 얻었다. 인근 제재소 소유주 프란시스코 로베이라. 로베이라는 4월 3일에서 4일 밤 사이에 브루노 작업장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을 봤다고 주장했다. 프란시스코에 따르면 그 불빛은 거의 새벽까지 켜져 있었다. 증인은 이를 뚜렷하게 기억했는데 늦은 목재 하역을 마치고 새벽 3시경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날 밤 집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브루노의 말과 강하게 모순되었다. 브루노의 신문은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피의자는 침착하게 행동했고 불안을 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건 버전을 굳게 고수했다. 그의 증언은 명확했고 세부 사항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웃이 실수했거나 본 것을 잘못 해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부는 이 모순을 사건 자료에 기록했다. 실험실 직원들은 즉시 압수된 로프가 감긴 릴을 세심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소재의 표면은 의심스럽게 깨끗했다. 나중에 로프가 용재로 처리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리아 바렐라의 표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발견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수사부는 잠시 이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범죄 수사관들은 소재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주장했다.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섬유의 내부 부분도 열어보기로 결정했다. 그날 늦은 저녁에야 법의학 생물학자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로프의 신부분에서 한 올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긴급 감정을 통해 명확한 결과가 나왔다.
머리카락은 이리아 바렐라의 것이었다. 이 발견은 수사 진행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제부터 로프는 브루노의 창고에 있는 의심스럽고 불분명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피의자와 실종된 이리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었다. 수사부의 목수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그의 야간 일정과 특수 소재의 이상한 구매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안토니오 모랄레스 경감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어떤 상황에서 이리아가 브루노가 구입한 로프와 연결될 수 있었는가? 브루노 자신은 이리아의 머리카락이 소재에서 나온 것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소녀가 책장 제작을 의논하기 위해 그의 작업장에 몇 번 들렀다고 언급했다. 수사부는 그런 방문이 실제로 이전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 상황에서 이 버전은 약해 보였다. 이제 모랄레스 경감은 브루노의 다른 주장들도 철저히 확인하고 프란시스코 로베이라에 대한 또 다른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아마도 이웃이 증언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부는 아직 일어난 일의 전체 그림을 갖지 못했지만 질문의 범인은 브루노 칸달의 인물과 그가 다이니마 시티 아서 로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변으로 상당히 좁혀졌다. 한편 히치하이커와 그의 신비한 회색 폭스바겐 T4는 여전히 수사의 주변부에 남아 있었다.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 수사관들은 이 버전을 열어두되 적극적인 발전 없이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로프심에서 이리아의 머리카락이 나온 후 수사부는 소녀의 주변 환경으로 관심을 돌렸다. 모랄레스 경감의 직원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이리아가 브루노와 얼마나 가깝게 교류했는지 그리고 실종 당일 저녁에 자발적으로 그의 작업장을 방문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수사부는 빠르게 또 다른 불일치를 발견했다. 왜 이리아가 4월 3일 저녁에 보호소에서 치료를 위해 가져온 새끼 새들이 들어있는 신발 상자를 브루노의 작업장에 가져갔는가? 4월 8일 아침 안토니오 모랄레스 경감은 자원봉사 센터 아비파우나, 갈리시아 아비파우나, 가리치아 사무실을 방문했다. 거기서 기록 장부 중에서 다음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4월 2일 이리아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4마리의 칼새를 임시 돌봄을 위해 데려갔다. 경감이 왜 이리아가 새들을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는지 묻자 보호소 직원은 그 소녀가 친절함으로 유명했고 특히 복잡한 경우에 집에서 동물들을 자주 도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호소는 새들에게 약물과 사료를 완전히 제공할 수단이 항상 충분하지 않았다. 같은 날 수사관들은 14살 소녀 이웃인 파울라 노게이라와 대화했다. 소녀는 4월 3일 저녁 7시경 이리아가 손에 신발 상자를 들고 브루노 작업장 문 앞에 있는 것을 봤다고 기억했다. 상자는 약간 열려 있었고 파울라는 그 안에 작은 새들을 봤다. 이리아는 동요해 보였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이 새로운 증언은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이전까지 수사부는 소녀가 4월 3일 저녁에 어떤 구체적인 목적으로 브루노를 방문했다는 정보를 갖지 못했고 더욱이 그녀가 자신의 방문을 걱정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몰랐다. 같은 날 모랄레스 경감은 소녀의 부모와 또 다른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는 대화가 그들 딸의 개인적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이리아의 어머니는 딸이 수의학 서비스와 특수사료 구입에 자주 돈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부모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리아는 때때로 집으로 데려온 동물들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 방법을 찾아야 했다. 소녀의 아버지 호세, 조세 바렐라와의 대화는 덜 명확했다. 그는 딸이 최근에 새끼 새들을 집으로 데려온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4월 3일 호세 바렐라 이름으로 지역 애완동물 용품점에서 발행된 영수증을 발견했다. 영수증에는 전문 사료 구입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구매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딸의 요청이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불일치는 수사부에 약간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리아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경제적 이유로 가족 갈등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버전이 나타났다. 아마도 아버지가 동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에 불만을 가져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렐라 부모의 가족 통신과 은행 명세서를 더 철저히 조사한 결과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긴장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갈등이 정확히 이리아 실종 당일에 일어났다는 실제 확인은 찾을 수 없었다. 4월 8일 저녁, 수사관들의 관심을 다시 브루노의 작업장으로 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렐라 가족집을 재수색할 때 창고에서 새끼 새들을 돌보는 데 사용된 사료가 들어있는 용기가 발견되었다. 용기 표면에는 같은 다이니마 CT-15로프의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섬유들이 묻어 있었다. 범죄수사 실험실 전문가들이 몇 시간 후 이를 확인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 사료통 자체가 이미 더러워진 채로 바렐라 가족집에 들어왔음이 분명했다. 수사부는 고양이 루아가 바렐라 가족의 부엌이 아니라 아마도 브루노 작업장의 인근 마당에서 용기를 가져왔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심각한 가족 갈등에 대한 버전을 완전히 약화시켰다. 이제 수사부는 아버지가 산 사료가 브루노의 작업장에 있을 수 있지만 호세 바렐라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추정했다. 소녀가 새끼 새들이 든 상자와 사료 용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갔고 아마도 도움이나 조언을 얻기를 희망했던 것 같았다. 이리아가 작업장에 도착한 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했다. 브루노는 이전에 소녀가 책장 제작을 의논하러 왔다고 말했고 새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히치하이커와 회색벤에 대한 버전은 아직 새로운 발전을 얻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이를 열어두었지만 새로운 세부 사항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확인에 자원을 쓰지 않았다. 이제 수사관들의 관심은 실종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이리아와 브루노 간의 접촉 세부 사항에 완전히 집중되었다. 증거는 그들 사이에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더 긴밀한 연결이 존재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방문 전역 소녀의 행동은 그녀가 복잡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4월 9일 아침 수사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지역 산림관리원 에밀리오 세익삿 48C가 아침 순찰 중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거리 뒤 계곡에서 이상한 흔적을 봤다고 보고했다. 모랄레스 경감은 즉시 작전팀을 그곳으로 보냈다. 계곡 조사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다. 익숙한 끌린 흔적 외에도 전문가들은 진한 유성 페인트의 새로운 얼룩을 발견했다. 이제 수사부를 점유한 질문은 이 얼룩들과 브루노의 작업장 사이에 무엇이 공통점일 수 있는가? 유성 페인트 얼룩은 이미 연구된 끌린 흔적 바로 옆에서 발견되었다. 에밀리오는 이 경로를 정기적으로 지나다니며 얼룩들이 최근에 아마도 며칠 전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선한 페인트가 오래된 오염에서는 특징적이지 않은 눈에 띄는 광택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즉각적인 분석을 위해 범죄수사 실험실로 보냈다. 전문가들은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계곡의 토양 샘플과 브루노의 작업장에서 이전에 발견된 물질인 Teak Oil Walnut 브랜드 유성 페인트를 확인하기로 했다. 몇 시간 후 화학자들은 첨가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이는 계곡의 페인트와 브루노 작업장의 페인트가 같은 것임을 의미했다. 안토니오 모랄레스 경감이 이 결과를 브루노 칸달에게 알렸을 때 피의자는 차분하게 답하며 이미 알려진 사건 버전을 반복했다. 약 한 달 전에 작업장 마당에서 우연히 페인트를 흘렸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당과 계곡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페인트 잔여물이 빗물이나 바람으로 계곡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산림관리원 에밀리오는 단호했다. 얼룩들이 신선해 보였고 말 그대로 이틀 전에 반짝였다고 했다. 범죄수사 화학자들은 Teak Oil Walnut 페인트 구성이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도포 후 96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어두워지며 원래 광택을 잃는다. 이는 브루노의 오래된 페인트 유출에 대한 버전이 사실과 일치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수사관들은 페인트가 작업장 마당 지역에서 빗물 흐름으로 계곡에 운반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측량 기사들의 확인 결과 지형이 정확히 그런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토양이 얼룩 발견 장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물줄기를 이끄는 경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빗물에 대한 버전은 완전히 반박되었다. 빗물 흐름에 대한 거짓 단서는 최종적으로 닫혔다. 한편 수사관들은 브루노의 작업장, 다이니마 로프, 그리고 유성 페인트 사이에 견고한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겉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물건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발견이 그날 저녁 모랄레스 경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가 제공한 보고서는 일어난 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견된 끌린 흔적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이동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정확히 사망 시기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36시간 전 이내에 일어났다. 이는 이리아 바렐라가 실종 후 거의 이틀 동안 살아있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수사부는 그녀가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딘가 근처에 억류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실시된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이리아가 마지막 시간까지 있을 수 있었던 장소를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리아가 살아서 억류되었던 위치에 대해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수사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소녀가 근처에, 아마도 아주 가까이에, 말 그대로 이 지역을 여러 번 확인한 수색팀의 한 발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나타난 정보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브루노의 마당과 작업장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조사하게 했다. 철저한 확인과 범죄 수사관들과 함께한 여러 번의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그곳에 머물렀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모랄레스 경감은 계곡 주변의 수색 구역을 즉시 확대하고 가장 가까운 부속 건물들에 대한 또 다른 더 세부적인 확인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한 지난 며칠 동안 브루노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누구든지 봤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웃들을 다시 신문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사건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 더욱 다층적이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수사부에게는 중요한 무언가가 놓쳤고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세부 사항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증거는 다시 한 곳으로 브루노의 작업장과 모든 것이 시작된 그의 신비한 다이니마 CTF-25 로프로 이어졌다. 히치하이커와 회색 폭스바겐 T4는 여전히 사건 자료의 버전으로 남아있었지만 수사부는 이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브루노와 이리아가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장소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법의학자의 소식 후 수사부는 농부 마누엘 오테이로가 언급한 벤에 대한 버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미 관심이 완전히 브루노 칸달의 작업장에 집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 경감은 회색 폭스바겐 T4에 대한 질문을 최종적으로 닫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신비한 히치하이커와 회색 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농부가 무언가를 혼동했을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60세 농부 마누엘 오테이로는 이번에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그는 자동차를 다시 설명하며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벤은 더러운 회색이었고 뒷문에는 가구 조합 에바니스테리아 세고비아의 로고가 뚜렷하게 보였다. 이전에는 이것이 언급되지 않았고 모랄레스 경감은 즉시 정보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수사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통해 회사에 연락했다. 조합 책임자는 벤이 실제로 존재하며 정기적으로 제품 배송 운행을 한다고 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사는 호수의 조수의 R라는 인물이었고 그는 4월 4일 아침 올레이로스, 세고비아, 경로로 대리석판 화물을 가지고 출발했다. 경찰은 호수의 R와 연락하여 면담을 약속했다. 그는 신문에 차분하고 확신 있게 왔다. 남성은 수사관들에게 4월 5일 오전 7시 30분 세고비아에서 판재 하역 시간을 확인하는 인장이 찍힌 납품서를 제공했다. 또한 그는 이동 경로 전체의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들을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정차 시간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호수에가 950km 거리를 필요한 휴식과 주유 중단을 고려하여 약 12시간의 주행했다고 계산했다. 모든 문서는 진짜였고 호수에의 증언과 완전히 일치했다. 수사관들은 자동차가 실제로 4월 4일 아침에 출발했다면 이리아 바렐라 실종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4월 3일 저녁이나 4일 밤에 물리적으로 계곡 지역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모랄레스 경감은 모든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었다. 그는 농부 마누엘 오우테이로에게 가구 조합 에바니스테리아 세고비아 소유 자동차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요청했다. 이번에 농부는 망설였다. 사진들을 보면서 마누엘은 갑자기 같은 조합 소유의 다른 바엔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거의 한 달 전인 3월에 그의 부지 근처 농장에 서 있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자동차는 매우 비슷했지만 농부는 더 이상 자신의 최초 증언의 정확성을 확신하지 못했다. 이제 벤과 신비한 히치하이커에 대한 버전은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수사부는 공식적으로 이 거짓 단서를 닫았다. 호수의 R는 완전히 피의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순간부터 폭스바겐 티포르벤은 더 이상 사건에 나타나지 않았고 재확인되지 않았다. 모랄레스 경감은 수사의 한기를 최종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관심이 다시 완전히 브루노 칸달과 그의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이전에 발견된 증거들, 다이니마, 시티 15 로프, 테이크 오일 월넛 유성 페인트, 계곡에 끌린 흔적, 그리고 새끼 새 상자와 사료 용기와의 연결, 이 모든 것이 다시 한 사람과 한 장소로 귀결되었다. 수사팀은 브루노의 작업장을 다시 한번 조사했지만 그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리아가 실종 후 하루나 이틀 더 살아있었다는 법의학자의 결론을 고려하여 경감은 수색 구역을 상당히 확대하고 특히 작업장 바로 근처의 모든 부속 시설들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수사관들이 주변을 연구하는 동안 모랄레스 경감은 브루노에 대한 재신문을 약속했다. 이제 피의자는 새로운 증거와 그의 증언의 불일치와 관련된 추가 질문들에 답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페인트 유출 시기에 대한 거짓말과 소녀가 마지막 저녁에 그의 작업장 근처에 있을 수 있었던 가능한 이유들이 포함되었다. 수사부는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고 작업을 어렵게 하는 불분명한 버전에서 벗어났다. 각각의 새로운 단계마다 브루노 칸달의 작업장이나 부지 어딘가에 이리아 실종의 수수께끼에 대한 진짜 열쇠가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히치하이커와 그의 회색 밴은 이제 최종적으로 배제되었고 따라서 사건의 유일한 피의자는 목수 브루노만 남았다. 이제 모랄레스 경감과 그의 팀은 이전에 놓쳤을 수도 있는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작은 것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매우 가까이 있었고 브루노가 수사부로부터 정확히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만 이해하면 되었다. 4월 10일 아침 안토니오 모랄레스 경감은 다시 브루노의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수사관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건물의 모든 구석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계곡에서의 최근 발견과 히치하이커와의 최종적으로 닫힌 거짓 단서를 고려했을 때 이제 팀의 관심은 이전 조사에서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는 세부 사항들에 완전히 집중되었다. 경감을 동행한 시민경비대 상사의 관심을 끈 것은 작업장 천장 아래 이상한 환기 격자였다. 왜 환기가 정확히 그곳에 위치하고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당연한 질문이 생겼다. 작업장을 조사하면서 상사는 또 다른 특이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벽을 따라 그리고 바닥 일부에 실런트로 새로 메운 이음새가 있었다. 이전에 이 구역은 도구가 든 캐비닛과 나무 재료가 놓인 선반들로 가려져 있었다. 이제 그것들이 해체된 후 새로운 실런트 선이 즉시 눈에 띄었다. 환기 격자의 철저한 조사는 더욱 귀중한 결과를 가져왔다. 범죄수사 전문가들은 내부에서 고양이 루아의 털과 티아크 오일 월넛 유성 페인트에 적신 다이니마 로프에
현미경적 섬유들을 발견했다. 이는 고양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환기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장에서 외부 공간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했다는 수사부의 추정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 신문에서 경감은 브루노 칸달에게 이 환기 격자의 용도에 대해 물었다. 피해자는 익숙한 확신으로 답하며 이것은 단순히 용제와 레커 작업 시 작업장 환기에 필요한 배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기술검사관은 이미 환기 시스템 조사를 마치고 그것이 매우 이상하게 건설되었다고 발표했다. 화학 증기 배출을 위해 배기 시스템이 보통 하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대신 공기 덕트는 아래로, 건물 바닥, 레벨 깊숙이 내려갔다. 이런 환기 설치 방식은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었고 목공 작업장에는 실용적 의미가 없었다. 수사팀은 환기 샤프트가 고양이 루아가 작업장에 침입할 수 있었던 이웃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확인하기로 했다. 수사관들은 이웃 건물에 접근하여 다락을 조사하고 어떤 고양이 통로나 이리아 바렐라가 그곳에 머물렀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다락과 인접시설의 철저한 조사는 결과를 주지 못했다. 거기에는 고양이 루아의 흔적도 더욱이 이리아의 어떤 흔적도 없었다. 이웃집에 대한 버전은 최종적으로 닫혔다. 이제 환기는 더욱 수수께끼 같고 의심스러워졌다. 그것이 아래로, 작업장 아래 어딘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모랄레스 경감은 이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다. 같은 날 시설에 대한 추가 확인이 조직되었다. 시민경비대 직원들이 모든 가구를 옮기고 이전에 새로운 실런트가 발견된 곳의 바닥을 비웠다. 특수 건설용 망치의 도움으로 수사관들은 실런트로 메워진 바닥 구역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몇 번의 타격 후에 얇은 시멘트 스크리드 층 아래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망치가 특징적인 둔한 소리와 함께 금속을 쳤다. 수사관들은 바닥 아래 숨겨진 물체를 완전히 노출시켰다. 그것은 무거운 뚜껑을 가진 거대한 금속 맨홀로 작업장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위장하여 철저히 퍼티로 메우고 위장되어 있었다. 맨홀은 명백히 최근에 닫혔고 가장자리는 새로운 실런트로 깔끔하게 메워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는 전체 수사 기간 동안 첫 번째로 이렇게 심각한 발견이었고 일어난 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작업장 바닥 아래에 이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비밀방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즉시 맨홀을 열지는 않고 먼저 발견 장소를 기록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작업장의 추가 범죄 수사 전문가들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호출되었다. 모랄레스 경감은 이미 작업장 아래 이 방이 바로 이리아 바렐라가 죽기 전 마지막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맨홀 개방 준비에 집중했다. 여전히 자신의 연루를 부인하는 브루노 칸달은 구금되어 신문용 별도 방에 수용되었다. 이제 그의 침묵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는데 발견된 맨홀이 피의자가 중요한 진실의 일부를 숨기고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개방을 준비하는 동안 긴장은 매 순간 높아졌다. 모랄레스 경감은 바로 이 맨홀 뒤에 이리아의 실종과 고양이 루아, 다이니마 로프, 그리고 이상한 환기와 관련된 수수께끼들의 해답이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이제부터 수사부는 모든 대안 버전들을 완전히 배제했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증거,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수수께끼 같은 상황들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 브루노 칸달의 목공 작업장 바닥 아래 숨겨진 금속 맨홀에서 안토니오 모랄레스 경감은 범죄 수사관들과 전문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즉시 금속 맨홀을 열도록 명령했다. 시민경비대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는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약 3m 깊이로 내려간 수사관들은 작은 방에 도착했다. 이제 주요 질문은 하나였다. 브루노의 작업장 아래 지하에 정확히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가? 내부에서 수사관들은 대략 2m 곱하기 3m 크기의 방을 발견했다. 벽은 완전히 두꺼운 광물 솜층으로 덮여 있어서 완벽한 방음을 만들었다.
이는 즉시 이웃들 중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방 중앙에는 안락의자가 서 있었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그 위에서 혈흔을 발견했다. 긴급 분석 후 범죄 수사관들은 혈액이 이리아 바렐라의 혈액형과 DNA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고했다. 의자 옆에서는 목공용 펜치와 동물용 플라스틱 이동장이 발견되었다. 즉시 고양이 루아와 이전에 발견된 새끼 새가 든 신발 상자와의 연결이 생겼다. 방바닥에서 전문가들은 연필로 그린 매듭의 정확한 나침반 그림을 발견했다. 매듭은 익숙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형적인 카라비노 매듭이었다. 나중에 정확히 같은 그림이 브루노의 개인 수첩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맨홀 개방 후 수사관들은 다시 브루노를 신문하려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스페인 헌법 제24조를 언급하며 어떤 질문에도 답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침묵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결정적 의미가 없었다. 증거가 든 지하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견에 대한 세부 연구를 위해 모랄레스 경감은 지역 요트클럽의 매듭 전문가를 초청했다. 그는 발견된 카라비노 매듭 그림이 주로 다이니마 CTH25를 포함한 튼튼한 등반용 로프로 빠르게 풀리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고 확인했다. 이는 매듭, 로프, 그리고 브루노를 하나의 논리적 사슬로 최종적으로 연결했다. 한편 수사관들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했다. 방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GPS 목걸이. 첫 번째 조사에서는 목걸이가 이리아 자신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장치분의 결과 CM카드가 없고 배터리가 최근 80% 방전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장치가 아주 최근에 켜졌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수사관들은 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질문은 열린 채로 남았고 수사부는 이를 추가 조사까지 연기했다.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발견이 수사관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방의 먼 부분에 좁은 벽 돌출부로 시야에서 가려진 곳에 틈새가 발견되었다. 거기서 이리아를 찾았다. 수사관들은 즉시 법의학 전문가를 호출했고 그는 1차 조사 후 소녀가 약 36시간 전에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계곡 흔적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의 예비 결론과 일치했다. 이리아의 목에는 이미 잘 알려진 밝은 라임색 다이니마 CT25 로프로 만든 고리가 조여져 있었다. 고리에 사용된 매듭은 방 바닥과 브루노의 수첩에서 발견된 그림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 단계에서 누가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어떤 의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들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부 사항들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왜 정확히 이리아가 피해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상한 발견인 SIM 카드 없는 GPS 목걸이가 그녀의 실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수사부는 브루노의 연루를 확신했지만 그의 동기와 행동의 세부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브루노는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고 모랄레스 경감은 이미 수사의 다음 단계가 바로 그 운명적인 저녁의 동기와 사건 순서를 밝히는 것과 관련될 것임을 이해했다. 범죄수사팀은 시설 조사와 모든 세부사항 기록을 계속했다. 이제 이리아가 작업장 지하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고 다이니마 시티 25 로프가 범죄의 주요 도구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고양이 털과 이동장 발견 사실 자체가 고양이 루아가 이전에 그곳에 있었고 아마도 바로 그 고양이가 수사부가 브루노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증거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주요한 것만 밝히면 되었다. 정확히 무엇이 브루노로 하여금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했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정확히 그렇게 일어났는지. 모랄레스 경감과 그의 팀이 범죄 현장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사건의 긴장은 절정에 달했다. 수사관들은 아직 브루노가 묵묵히 간직하고 있는 남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했다. 작업장 아래 방이 발견된 후 수사부는 피의자인 브루노 칸달 자신에게 집중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있었고 안토니오 모랄레스 경감은 그의 완고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브루노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얻으려고 했다. 열린 채로 남은 질문은
이리아 바렐라의 죽음이 사고일 수 있었는가? 4월 11일 아침 수사팀은 지하방에 대한 또 다른 세부 조사를 실시했다. 바로 그때 안락 의자 좌석에서 작은 수첩이 보관된 비밀 틈새가 발견되었다. 조심스럽게 꺼낸 후 전문가들은 그 안에 퀵 리리즈 노트, 매듭의 도식이 5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그려져 있는 것을 봤다. 바로 이리아의 목에 다이니마 로프로 조여진 고리에 사용된 그 매듭이었다. 수첩 페이지들에서 브루노가 2024년 3월 27일 갈리시아 요트클럽 열람실에서 연구를 위해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도서관 도장이 발견되었다. 이는 브루노가 이리아 실종 일주일 전에 복잡한 매듭 수행 기술을 목적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시설에서는 피의자가 이 시간마다 깔끔하게 온도계 수치를 기록한 이상한 온도 일지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안정적인 조건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마도 칼새를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들이나 이리아 자신을 위해서. 모랄레스 경감은 법의학자와 직접 상담하여 발견된 매듭이 브루노가 변호사를 통해 주장한 대로 우연히 조여질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전문가는 매듭이 고정된 후 조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했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버전은 극히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한편 브루노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일어난 모든 것은 이리아의 완전한 동의해 자발적인 게임의 결과로 일어난 비극적 사고일 뿐이었다. 수사부는 법의학자의 결론과 매듭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이 주장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날 범죄 수사관들은 이전에 발견된 GPS 목걸이를 완전히 확인했다. 감정 결과 목걸이에 이리아가 이전에 돌봤던 칼새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새 배설물 흔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목걸이에서는 소녀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부는 장치가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버전을 최종적으로 버렸다. 따라서 GPS 목걸이에 대한 거짓 단서는 최종적으로 닫혔다. 4월 11일 저녁 모랄레스 경감은 이전에 발견된 모든 증거를 한 테이블에 모은 최종 회의를 조직했다. 그의 앞에는 계곡에서 발견된 틱 오일 월너트 페인트에 적신 다이니마, CT15 로프, 매듭 그림이 든 수첩, 사료가 든 상자, 환기에서 나온 고양이 루아의 털, 그리고 명확한 시간 표시가 있는 온도 일지가 놓여 있었다. 범죄 수사관은 참석자들 앞에 전체 사건 순서를 체계적으로 펼쳐놓았다. 이제 그림이 명확하고 논리적이 되었다. 브루노는 미리 철저히 준비했고 복잡한 매듭 기술을 연구하고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지하를 장비하고 심지어 방의 안정적인 조건까지 돌봤다. 사실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고 그중 어느 것도 우연성에 대한 피의자의 말을 확인하지 않았다. 모랄레스 경감은 마지막 결론을 법원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소리내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어떤 구성원도 브루노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데 대해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았다. 계속해서 불분명한 것은 단 하나. 왜 정확히 이리아가 그렇게 철저히 준비된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가였다. 수사부는 이 질문을 의식적으로 열어두었고 아직 브루노의 심리적 동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강박관념이라는 단어를 피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모든 행동이 그 저녁보다 훨씬 전에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은 명백했다. 브루노의 변호사는 일어난 모든 것이 비극적 사고라고 수사부를 설득하려 했지만 모랄레스 경감의 테이블 위에 있는 각각의 새로운 사실, 각각의 세부 사항, 각각의 증거는 반대를 증명했다. 이 순간 경감은 이제 브루노에 대한 모든 증거의 무게가 반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했다. 이제 법원만이 일어난 일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고 이리아 바렐라 실종 사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이 순간까지 모든 책임은 복잡한 모든 것과 수사에 얽힌 세부 사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전하고 흠없이 수행한 수사부에 있었다. 이제 브루노는 법정에 서야 했고 수사부가 확보한 증거는 일어난 일에 대한 그의 직접적 연루를 증명하기에 충분히 넘쳤다. 2025년 1월 18일에 열린 코루냐 지방법원 아우디엔치아 프로빈시알 데 A 코루냐
재판은 이리아 바렐라의 죽음에 관한 복잡한 사건의 절정이 되었다. 법정에는 소녀의 친척들, 경찰 대표들, 기자들, 그리고 수사 시작부터 사건 전개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검사는 수사부가 수집한 증거들을 철저하고 상세하게 제시하며 작년 4월 3일 저녁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림을 배심원들 앞에 명확하게 형성했다. 법원은 브루노 칸달이 새끼 새들에 대한 도움 제공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이리아를 자신의 작업장으로 유인했다고 확정했다. 이리아는 방문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이웃을 신뢰했다. 브루노는 작업장 아래 특별히 장비된 지하방에서 소녀를 억류했고 그곳에서 그녀를 그녀 가족과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배려와 보호는 계획된 플랜의 일부였다. 브루노는 미리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빠르게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매듭, 퀵 리리즈 노트를 연구했다. 그러나 매듭을 조일 때 브루노는 너무 큰 힘을 가했고 이것이 이리아의 질식으로 이어졌다. 일어난 일에 놀란 브루노는 범죄 흔적을 없애려고 시도했다. 그는 유해를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거리 뒤 유칼립투스 계곡으로 옮겨서 사건을 사고나 도로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 어떤 이유로든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지하로 다시 숨겼다. 법정에서는 수집된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다. 검사는 브루노가 지역에서 특수다이니마 CT25 로프의 유일한 구매자였고 이리아 바렐라의 DNA가 로프 심과 방의 안락 의자에서 모두 발견되었다고 강조했다. 계곡에 끌린 흔적은 티카 오일, 월넛 오일과 섞여 있었고 이는 브루노가 작업장에서 사용한 유사한 오일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일치했다. 인근 제재소 소유주 프란시스코 로베이라의 증언도 못지않게 중요했는데 그는 이리아 실종 밤에 작업장의 불빛을 명확히 지적하여 브루노의 야간 알리바이를 반박했다. 법원은 지하에서 압수된 매듭 그림이 든 수첩과 브루노가 이리아 실종 최소 일주일 전에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서관 도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브루노는 일어난 일이 단지 비극적 사고였다고 계속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그는 자발적인 게임에 대한 버전을 고집했고 그 결과가 소녀의 의도하지 않은 죽음이었다고 했다.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사는 요트클럽의 매듭 전문가를 초청했고 그는 법정에서 직접 배심원들에게 매듭의 작동 원리를 시연했다. 전문가는 적극적이고 상당한 힘 없이는 고리가 스스로 조여질 수 없다고 설득력 있게 증명했다. 따라서 우연성에 대한 버전은 모든 타당성을 잃었다. 법정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배심원들은 제기된 기소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모든 몸짓과 말을 주에 깊게 따랐다. 전문가 결론은 브루노의 유죄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검찰, 변호, 그리고 초청된 전문가들의 길고 상세한 발언 후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브루노 칸달은 스페인 형법 제139조와 제163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그에게 22년의 자유박탈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은 브루노의 유죄에 대한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정확히 이리아의 죽음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적 증거가 범죄자를 장소와 범죄 실행 상황과 연결하는지가 정확히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불확실성해 남았다. 수사와 법원은 브루노가 미리 소녀를 죽일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의 행동이 그녀의 거부나 저항 순간에만 경계를 넘었는지 끝까지 명확히 할 수 없었다. 이는 명확한 주장을 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추정의 영역으로 남았다. 내려진 판결은 법정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지 않았다. 이리아의 가족은 이것이 딸을 되돌려주지는 않지만 정의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며 판결을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고양이 루아의 이상한 행동과 특이한 다이니마, 로프 조각으로 시작된 사건이 종료에 이르렀다. 바로 이 작은 세부사항이 수사부로 하여금 그렇게 철저히 계획된 범죄를 밝히고 피의자의 위장과 부인층 아래 숨겨진 진실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사건의 후과는 수사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반영되었다. 안토니오 모랄레스 경감에게 이것은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조차 어떻게 끔찍한 비밀을 밝히는 데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가 되었다. 이리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법원 판결은 안도감뿐만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최종적 이해를 가져다 주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은 가장 평온하고 조용한 곳에서도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리아 바렐라 사건은 닫혔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